론리라고 하는 이 외롭다라는 말이 16세기까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문헌을 들여다보면 잘 쓰이지 않는 영어 모음 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롭다라는 말이 이 책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뜻이냐? 있지만 잘 쓰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외로움이 일반화된 게 언제냐라고 하면 이 산업혁명 시대부터 이것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도대체 산업혁명이 왜 외로움을 만들었나요?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가장 고통받았던 게 예, 2018년 1월에 영국에서 사실은 외로움부 장관이 임명이 됐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차관이 임명이 되었던 거였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미니스터가 장관이라서 영국에서 장관인가 싶어서 이제 저희들이 옮기는 기자님들이 이제 이걸 장관으로 옮긴 것 같아요. 근데 영국에서 미니스터는 차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관이 임명이 된 건데,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장관이든 차관이든 외로움을 담당하는, 전담하는 장관이 있다라는 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2018년 1월에 영국에서 외로움부 이제 차관이 임명이 됐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돌아보면 2015년에 영국에서 노동당의 조 콕스라고 하는 아주 젊은 정치인이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자기가 하원 의원이니까 자기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이나 뭐 이민자들이나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서 방문하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고립되어 있고 사회적 접촉도 없고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 지역만의 문제일까? 라고 생각해서 다른 여러 지역에 있는 것들을 상황을 살펴봤더니 영국에서 일반 노동자들도 너무 심한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조 콕스 외로움위원회라고 해서 자기 이름을 붙인 외로움위원회를 우리가 만들자라고 보수당이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초당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초당적으로 이제 협력체가 하나 생겨서 조 콕스 외로움위원회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 아쉽게도 2016년에 조 콕스 의원은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노동자 한 명에게 암살을 당해요. 암살을 영국에서는 참 드문 일이었는데 이 암살을 당하는 일이 아주 잔인하게 암살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조 콕스 의원이 외로움이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거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자고 했는데 사실은 고립되고 외로워진 사람이 조 콕스 의원을 암살한 거였어요. 이것들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걸 정말 초당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영국에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고 해서 조 콕스 외로움위원회를 계속 가동시키게 되고, 그래서 2017년 12월에 여기에 대한 보고서가 나옵니다. 보고서가 나오면서 세 가지 제안을 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하면 외로움을 담당할 리더십을 임명하라. 두 번째는 외로움을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 지표를 개발해라. 그리고 이걸 개발할 수 있는 정부 협력체를 만들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 외로움 정책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가동될 수 있는 펀드를 정부, 시민사회의 협력체들을 통해서 만들라라고 하는 제안을 했어요. 이 보고서가. 그리고 이 보고서의 제안을 따라서, 첫 번째 제안을 따라서 그 리더십을 처음으로 임명했던 게 2018년 영국에서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게 영국에서만 일어났던 건 아니고요. 수많은 국가가 이렇게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을 담당하는 장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인식하게 된 계기였고요. 그 이후에 2021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코로나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스스로를 자해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도 고립 담당 장관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요, 외로움을 담당하는 이제 그 장관이 임명된 나라가, 이렇게 관료가 임명된 나라가 아주 중요한 영국과 일본 같은 국가에 임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다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도 한 지자체가 외로움부를 설립하려고 한다라고 한 말을 제가 한 복지재단으로부터 들었어요. 실제로 설립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국에서도 그것들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도 이 외로움이 남의 일은 아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한국인들의 상시적 외로움에 관한 여론조사 같은 것들이 몇 차례 있었는데요. 사실 처음 실시된 여론조사가 2018년에 있었습니다. 2018년 한국 리서치에서 우리에게도 외로움부 장관이 필요할까라는 이름으로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항상 그 외로움을 느낀다.
그리고 아주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 이걸 합쳐서 저희들이 상시적 외로움이라고 부르는데 이 비율이 거의 20%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 그 엠브레인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트렌드 모니터 한 걸 들여다보면요, 실제로 19세부터 59세 사이를 조사했더니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하는 사람이 거의 87%가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그 안에 통계들을 들여다보면요, 깜짝 놀라운 통계들이 발견되는데, 외로움, 그럼 우리는 보통 노인 세대가 외로울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노인 세대가 외로운 것 대신에 오히려 가장 젊은 20대가 외로운 세대로 나타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라고 하면요,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 노동시장이 어려워지고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디지털 시장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보상 격차는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그 안에서 노동시장 안에 들어갈 때 진입하는 어떤 그 장벽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데 엄청나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치열한 경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치열한 경쟁이 서로를 도와주지 못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도움 없이 각자 도생으로 그 길을 돌파해야만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 이 각자 도생을 저희 정치학 용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요, 자연 상태예요. 사실은 사회가 없는 상태나 다름이 없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각자 도생, 우리가 사회가 있다라는 건 누군가를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각자 도생하고 있다라는 건 보호해주는 존재가 없다라는 의미에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의 젊은이들은 국가가 자기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구적 시장이 만들어져 있고, 지구적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미덕은 규제를 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구적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능력 있는 자들끼리 서로 경쟁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것.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경쟁은 더더욱 격렬해질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또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에는 도움이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밀려났지만 도움이 없다라고 느끼게 되고요. 그런 감정이 외롭다, 고립되어 있다라는 감정으로 이어지기 마련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이 나오게 됩니다. 되게 놀라운 건 뭐냐면 2022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청년들의 고립 은둔 실태 조사를 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서울시 19세에서 39세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결과 서울시 청년 인구의 4.5% 정도가 고립 은둔 상태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립 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들의 숫자를 보니까 서울시에서만 최대 12만 9천 명 정도인 것 같다. 19세에서 39세 사이 청년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61만 명에 이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61만 명 크게 감이 없으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비교 숫자를 드리자면요, 2023년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가 23만 명입니다. 23만 명이 태어나는 나라에 19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 61만 명이 6개월 이상 사람들을 만나지 않거나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정서적, 물리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일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외로움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2030 젊은 세대들의 외로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어떻게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느냐, 인간의 외로움의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 강의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인간은 원래 외로운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원래 외로운 존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이 외롭다라는 감정을 조금 다른 감정과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감정이 뭐냐면요, 고독이라는 감정입니다. 사실 이 고독은요, 좋은 감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고독을 저희들이 철학적으로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나와 내 자신이 대화를 나누는 순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사유하기 위해서 홀로 되는 시간이 고독의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 고독의 시간은 모든 인간에게 필요하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외로움의 시간은 어떤 거냐라고 하면요, 내가 어렵고 힘들거나 그럴 때 나의 처지를 호소할 데가 없는 순간, 그리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의 처지를 호소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순간,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이런 순간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외로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의 역사, 서양에서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아주 재밌는 사실을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영어권에서는요, 론리라고 하는 이 외롭다라는 말이 16세기까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용어를 만든 사람은요, 여러분이 다 아는 사람입니다.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대문호죠.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마지막 비극 작품인 코리얼레이너스에 처음 외롭다라는 주인공의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서 외롭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어떤 상태냐면요, 로마를 통치하는 로마의 통치자인데, 로마를 통치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친척들에게 자기 처지를 호소하지도 못하면서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휘황찬란하지만 자기가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아주 불안에 떨면서 로마를 통치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주인공을 묘사하기 위해서 론리 드래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외로운 용. 그러면서 외롭다라는 표현이 처음 문헌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7세기 저희들 문헌을 들여다보면 아주 재밌는 문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재밌는 문헌 제목이 뭐냐면요, 있지만 잘 쓰이지 않는 영어 모음 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존 레이라고 하는 박물학자가 편집한 책인데요, 외롭다라는 말이 이 책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뜻이냐? 있지만 잘 쓰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외로움이 일반화된 게 언제냐라고 하면 산업혁명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혁명 시대부터 이것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정치 철학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산업혁명이 왜 외로움을 만들었나요?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가장 고통받았던 게 노동력의 확보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이 있을 텐데 왜 노동력의 확보가 그렇게 문제가 되었나요? 라고 많이 물으시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산업혁명이 처음 일어났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절대 필요 이상의 시간을 일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필요 이상의 시간을 일하는 걸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이거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왜?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몸을 많이 움직이면 신분이 과거에 뭐였어요? 신분 사회에서 다 신분이 낮았어요. 천민들이었던 거죠. 그러면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인간답다고 자유인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냐 들여다보면 예술 같은 걸 하고 있었던 거죠. 정치 같은 것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야 인간다운 활동인데, 내가 열심히 뭔가를 일하고 있다? 이건 마치 노예와 같은 상태, 비인간적인 상태와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18세기에 유럽에서 아주 놀라운 발상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열심히 일하는 건 선이고 그렇지 않은 건 악이다. 그러니까 일의 문제가 선악의 문제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노동윤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열심히 일하는 건 선이고 게으른 건 악이야 라고 하는 발상은요, 사실은 인류의 역사에서 200년밖에 안 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모두가 뼈에 각인된 발상이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노동윤리가 각인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만큼 강력한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런데 이 노동윤리와 함께 이제 국가가 아주 간편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아이들을 많이 낳으라 그런 거죠. 노동력을 확보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러면서 실제 엄청나게 출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말까지 인구가 2배 이상 폭증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1850년대 정도부터 이르면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어떤 문제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수를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일자리 수가 따라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구가 훨씬 더 많아지고 일자리 수가 따라잡지 못하면서 1870년대부터 유럽의 사전에 새로운 단어가 등재됩니다. 실업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실업의 역사도 한 150년 정도 되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업이라는 것들이 실업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실업 현상이 나타났을 때, 산업혁명을 통해 실업 현상이 나타났을 때 중요한 문제 하나가 동반되어서 이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 도시화와 함께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옮겨온 거예요. 그러면서 도시의 주변에서 아주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어요. 일하면서.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직업이 없어진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느냐? 나는 고향을 떠나와서 뿌리 뽑
뽑혀버렸고 이제 직업도 없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직업도 없는 인간이 되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또 여러분 살펴보시면 복지 같은 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버려진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뿌리 뽑히고 쓸모 없어졌고 버려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감정을 이제 느끼는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집단을 부르는 말이 생겼는데요. 그 말이 뭐냐? 바로 대중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사회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뿌리 뽑힌 인간들의 사회, 그리고 쓸모 없어진 인간들의 사회, 버려진 인간들의 사회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외로운 사회 좋지 않다. 그냥 사람들이 안 외로웠으면 좋겠다. 그냥 사람들이 우리랑 잘 어울려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정치 철학, 아까 제가 외로움 이야기를 정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라는 인물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이 외로움 이야기가 등장하는 책 제목이 뭐냐라고 하면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작품의 거의 결론 부분이 이제 다 외로워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그러면서 외로워진 사람들이 건강한 사회를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실제 제가 아까 외로워진 사람들이 나는 버려졌다, 그리고 나는 뿌리 뽑혔다, 그리고 나는 쓸모 없어졌다라는 감정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의 상태를 이제 한나 아렌트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기 중심적 슬픔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중심적 슬픔에 빠진 외로워진 사람들은 두 가지 문제를 겪게 된다고 해요.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세상의 공공사를 공통의 이익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아무도 안 도와줬는데 내가 갑자기 세상사를 공통의 이익의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건 그게 오히려 모순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신뢰를 느낄 수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신뢰라는 건 저희 정치학에서 다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사회적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신뢰가 없으면 사회가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신뢰가 없는 상태를 정치학 용어로 뭐라고 부르느냐? 자연 상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만인 대 만인의 상태라고 부르고 요즘 우리 용어로는 각자 도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각자 도생하는 사회가 된다는 거죠. 외로운 사회가 각자 도생하는 사회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사람들도 현실에서 내가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해서 구원을 갈망하지 않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늘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빠져드는 게 뭐냐면요. 구원을 약속하는 이데올로기에 빠져들어요. 그런데 이 구원을 약속하는 이데올로기라고 하면 되게 거창한 것 같지만 여러분께 가장 간단하게 드릴 수 있는 사례가 뭐냐? 사이비 종교예요. 사이비 종교가 주로 외로운 사람들을 노리죠. 그리고 외로워진 사람들도 주로 사이비 종교에 많이 빠지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치에서도 이런 사이비 교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히틀러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손을 내밀면서 내가 외로워진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존재감을 찾아줄게. 내가 너희들의 지위를 회복해줄게. 라고 손을 내밀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손을 안 내미는데 누군가 손을 내민다면 그 손이 히틀러의 손이든 다른 손이든 상관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손을 잡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1세기에 해당하는 현상은요. 저희들이 많은 학자들이 이 현상을 가지고 뭘 분석하느냐? 트럼프 현상을 분석합니다. 실제로 트럼프에게 투표한 사람들에 대한 성향을 조사해 보면요.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 트럼프에게 많이 투표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다양한 통계들이 쌓여가고 있는데요. 고립된 사람들일수록 외로운 사람들일수록 극단주의자들에게 투표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외로운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건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사회적 안정성이 해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로움이 확산될 때 이 외로움을 제대로 다루어내지 못하면 사회가 단지 외로운 사람으로 가득 찰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허물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안정성 전체가 허물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미국의 수많은 학자들이 미국의 민주주의의 위기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민주주의는 제가 봐도 그냥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의 민주주의가 허물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세계 경제 질서가 허물어집니다.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외로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 질서까지 다 허물어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기본적으로 아주 위험한 현상이다. 그래서 사회가 이것을 적절하게 다루어내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정치 철학자이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여러분이 이것을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치 철학자는 언제나 구조적인 문제를 밝혀내고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뭐 디지털 시대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이런 조언을 많이 하거든요. 개인의 독창성을 길러라 이런 조언을 많이 하는데 저희 정치 철학자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들께 그런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정치 철학자 눈에 지금 디지털 세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독창적인 사람 중에 가장 독창적인 사람에게 몰아주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독창성을 가지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일반 보통 사람들에게 해법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전혀 어떤 해법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개인적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해서 아마 궁금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유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사회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행복해지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께 가장 권유하고 싶은 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생각에서 한 발만 걸어 나오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정말 특히 우리의 청년 세대들 2030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자기 책임의 윤리가 몸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자의 도움 없이 모든 일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이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세계는 어떤 인간도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났을 때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되고요. 나이가 들면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되고 아프면 누군가의 돌봄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단지 그런 아프고 어리고 나이 들고 이뿐만이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부딪혔을 때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때 다양하게 타인의 도움에 기대서 타인의 조언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은 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반의 진실이 아니라 온전한 진실이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것에 의해서 고통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들이 가장 이 시대의 문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게 되었을 때 저한테 가장 많이 주는 말이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이 제 탓만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사실 수많은 청년들이 자기에게 닥쳐온 문제, 자기에게 생겨난 문제가 자기 때문에 생겨났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닥쳐온 불행은 온전히 여러분의 잘못만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이 세계의 잘못된 구조, 잘못 만들어진 구조, 잘못 만들어진 협력 구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요. 더 나아가서 잘못된 사회적 가치관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불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겨난 어떤 불행이나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책임의 윤리 모든 것이 내 탓이다 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은 또 뭐냐라고 하면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라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모두가 다 아웅다웅하고 살고 있고 옆에 친구들한테 도와달라고 돌아보면 친구들도 다 힘들죠. 그래서 도와달라는 말이 아주 부도덕한 말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어른들로부터 도움을 얻는 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지 마시고 어른들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건 좋겠다. 그리고 어른들이 때로 수많은 어른들이 저는 아직도 확신하는 건 뭐냐면요, 그 도움에 대한 대가를 크게 바라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적 도움은 못 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못 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또 하나는 뭐냐라고 하면 경청하는 태도. 사실 우리 고통받는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불행을 털어놓을 데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불행을 털어놓을 대상 하나만 발견해도 사실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타인의 말들을 들어주는 태도. 그런데 그 타인의 말을 들을 때 절대 그 타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미리 판단하지 않는 것. 그리고 판단을 유보하고 그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걸 저희들이 경청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그런 경청은 여러분이 친근함과 다정함이 없으면 사실은 하기 힘든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들이 치유하는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경청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개인의 대응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건 첫 번째 자기 책임의 윤리, 여러분 탓만은 아니다라는 것과도 맞물려 있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여유를 주세요. 여러분에게 여유를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틈틈이 주시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유하는 인간.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때 세상이 원하는 대로 휩쓸려 다니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아주 간략하게 권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일기를 쓰시는 것도 좋다. 일기가 결국은 나를 마주하게 하고 나의 시간을 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일기를 쓰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제 대안으로 한번 내어봅니다. 그 외에 우리가 분배의 문제, 어떻게 분배를 새롭게 설계할 것이냐, 그리고 여러분의 권리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 것이냐는 저희 같은 학자들, 정책가들, 그리고 권력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이 내 탓만은 아니다. 그리고 타인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만약에 그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기를 써보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네, 오늘 제가 여기에 출연하게 된 계기는요, 지그문트 바우만이라고 하는 행복해질 권리라는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3명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이 저는 항상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지그문트 바우만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것들을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준 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우만은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사회 구조가 이렇게 답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답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답해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바우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불확실성의 시대의 핵심은 국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가 있는데 라고 하지만 여러분을 보호하는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을 보호하는 사회적 보호망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따라가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용기를 여러분이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의 가운데는 나의 안녕이 아니라 타인의 안녕에서 시작하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타인으로부터 그렇게 출발해야 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타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결국은 나와 불화하지 않는 길이다 라고 바우만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행복에 대한 감각을 들여다보면요, 대부분 다 나 자신과 불화하기 때문에, 나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화해시키고 화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화해가 타자에게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의 행복 추구를 바란다고 한다면 나의 안녕에 초점을 맞추는 것들이 아니라 타인의 안녕에 초점을 맞추는 데서 출발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려운 이야기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그런 선택을 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불행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다른 선택을 해봐도 좋은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우만의 권유대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바우만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인생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만드는 예술 작품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해질 권리는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예술 작품으로 만들 권리입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이, 제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안녕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을 오늘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타인의 시선을 신경을 쓸까? 정말 우리 살아가면서 늘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사실 이건 뭐로 설명을 했느냐, 앞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허영심을 가진 존재, 그리고 자기애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 말고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 또 신경을 쓰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 스스로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은 내가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나 아렌트 같은 철학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는 바우만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한나 아렌트 같은 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스스로 정체성을 알아낼 수 없다. 우리의 정체성은 누가 항상 알려주느냐? 타인들이 알려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질문을 스스로 답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늘 의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그렇게 의심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라든지 아니면 동료라든지 그런 사람이 와서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의미 있는 일이야, 아니면 너는 지금 너의 일을 너무나 잘하고 있어, 이런 말 한마디를 해주면 여러분은 금세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 가치는 대부분 다 뭐로 이어지냐면요, 나의 정체성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누구인가. 가장 쉬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 뭐 하는 분입니까? 라고 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되냐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을 대요. 그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언제나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와 위상과 모든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심지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타인의 시선을 느끼면서 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인간이 관계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 관계적인 존재이다 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는 우리 일상의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보여지기 위한 존재인가?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물론 우리는 타자에게 보이는 걸 늘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타자에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게 인간이 본질적으로 뭔가를 보여지기 위한 존재인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본질적으로는 아니다 라고 답하고 싶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타자에게 보이는 것을 넘어서 내가 어떤 유의미한 일을 하고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스스로 사유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뭔가 보여지는데 신경을 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사유할 여유가 없다거나 시간이 없다라는 의미에 상당히 가깝습니다. 아니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사라졌다라는 의미에 상당히 가깝죠. 사실 여러분들이 계속 타인에게 뭔가 보여지기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순간들은 너무나 삶이 힘들죠. 왜? 알고 보면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타인의 시선에 맞춰서 살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보여지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그 설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설계하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유하는 능력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사유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자꾸 보여지는 존재가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사유하는 능력이 사라지거나 사유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사유하는 능력을 저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보여지기 위한 존재는 늘 종속적인 존재, 남을 따라가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를 넘어서 우리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보여지기 위한 존재, 훨씬 그 이상의 존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유명한 말이죠. 타인은 지옥이다. 철학자 샤르트르가 말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철학자 샤르트르가 이게 다침방이라고 하는 희곡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정확하게 말한다면 타인은 지옥이지만 그 타인이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를 알게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이건 뭐냐라고 하면요. 타인이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 타인이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를 엄청나게 제약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또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어떤 시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타인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타인은 정말 지옥이라는 말이 너무 공감이 돼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타인이 지옥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제가 볼 때 타인이 우리한테 갖다 대는 잣대가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갖다 대는 잣대와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이죠. 타인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타인에게 바라는 한 가지가 있어요. 타인이 나에게 갖다 대는 잣대가 조금은 낮았으면, 조금은 약했으면, 조금은 따뜻했으면 하고 이제 늘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타인이 지옥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방법은 뭐냐라고 하면 내가 먼저 사실은 그 기준을 낮춰주는 거예요. 타인을 친절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그리고 타인에게 어떻게 보면 친밀감을 가진 시선, 그리고 기준을 낮춰서 바라보는 어떤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데 이걸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능력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능력주의 사회는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완벽주의 사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완벽은 어디까지 적용이 되느냐? 내가 선택할 수 없는까지 완벽해요. 집안 환경까지 완벽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강박에 사로잡힌 사회예요. 그런 강박에 사로잡힌 사회에서 타인에게 낮은 잣대를 갖다 대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런데 여러분의 안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안은 늘 타인이 나에게 관대한 잣대를 갖다 대기를 갈구하고 있죠. 실제 우리 능력주의 사회가 이런 모순적인 사회예요. 결국은 내가 갈구하는 건 관대한 시선인데 나 역시 남한테 뭘 주고 있느냐? 아주 능력주의 사회의 기준에 맞춰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타인을 재단하거든요. 그럼으로써 내가 타인이 될 때 나 스스로도 타인에게 지옥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타인이 지옥이라고 여기고 싶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첫걸음은 뭐냐? 타인이 잣대를 내리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잣대를 내리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내가 타자의 기준이 아니라 남들이 주는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사는 법은 뭘까? 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건 앞에 세 번째 질문과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여러분의 기준으로 사는 법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친절해지시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능력주의 사회에 살면서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지 않아요. 어떻게 친절하지 않느냐? 끊임없이 나에게 높은 기준에 맞추라고 막 뭔가를 촉구를 해요. 그러면서 그걸 맞추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때로는 미워하거나 비난하는 성향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걸 맞추지 못하는 자신의 무력함, 나약함, 그리고 무능함을 자책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철학이 늘 말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요, 내가 평화롭게 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 나 자신과 평화로워지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과 평화로워지는 일을 철학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찰한다 라고 표현해요. 성찰한다. 나 자신과 평화로워지는 거. 그래서 나 자신과 평화로워지기 위해서 성찰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나 자신과 친절하지 않고 내가 늘 나와 싸우고 있으면 나는 타인에게 나가는 말도, 타인을 대하는 태도도 다 어떻게 보면 불친절하고 어렵고, 그리고 장벽을 자꾸 만들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타인에게 그렇게 불친절해지고 적대적이고 나 자신에게 불친절한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요,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기준이 대부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알고 보면 남들이 원하는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원하는 기준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모든 인간은요, 다 나약한 얼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때로는 무능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대하게 자신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철학을 한다고 했을 때 철학은 나 자신을 성찰해서 평화로워짐으로써 타인과의 관계도 평화롭게 가져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살아가는 법이 여러분 스스로의 중요한 기준을 세우는 방법은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너무 높은 기준을 세우면 어떤 기준을 세워도 불만족스럽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조금 친절해서 그 기준이 정말 어떻게 보면 타인이 볼 때 그 기준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 그것이 만족스러우면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수많은 지금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많은 불행한 사람들이 들여다보면 가장 못하는 게 뭐냐?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친절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제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아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사실은 여유를 어느 정도 조금 가져보는 거예요. 왜냐라고 하면요, 요즘은 너무 바쁜 시대죠. 그래서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볼 수도 없어요. 너무 바쁜 시대는 어떤 시대냐? 타자의 기준을 끊임없이 흡수하면서 그 기준에 맞추려고 여러분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다 아마 그렇게 생활을 하실 거예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타자의 기준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그 기준에 내가 부합하려는 노력을 엄청나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시간이 사라지느냐?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사라져요. 특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피로사회라고 부를 만큼 너무나 분주한 사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시간을 낸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너무나 분주하게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누우면 여러분을 돌아볼 여유 같은 건 없죠. 일기 같은 것 하나 써볼 시간이 없이 그냥 들어누워서 쓰러져서 잔다거나 피곤해서 쓰러진다거나 하는 일도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그 시간을 조금은 나의 피곤함이나 어떤 우울함이나 이런 것들을 풀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게 되는 일이 뭐냐라고 하면 뭐 오락 프로그램을 본다거나 다른 뭐 여러 가지 여가 활동들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나에게 친절해지고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할당해야만 합니다. 나에게 시간을 할당한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내 안에 있는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철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사유하는 시간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여유를 가지고 성찰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분주히 몸을 움직이고 있으면요, 절대 성찰할 수가 없어요. 영어 표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Stop and think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몸을 멈추어야 생각을 할 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조금의 휴식을 주고 그 휴식을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처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돌아보면서 내 안의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 여유를 갖는 게 첫 번째 스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타인이 지옥이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타인들이 나를 정말 적극적으로 괴롭히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저 사람도 자기 삶이 너무 불행해서 그럴 거야. 그래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편해질까 라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괴롭힘을 인정하는 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런 괴롭히는 사람에 대한 마음에 대한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치유하려면 사회 전반에 널려있는 혐오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 같은 것들을 치유하는 것들이 제일 먼저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너무 심한 경쟁이나 경쟁사회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완화시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타인이 지옥이 되는 사회를 이제 전환시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타인들 있잖아요. 타인들을 대할 때 우리가 때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요, 나를 관대하게 봐주는 사람을 오히려 덜 사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덜 고마워하는 경우. 그런데 나를 관대하게 바라봐주는 사람들을 더 애정하고 그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태도를 바꾸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인간은 이상하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한테 한 번만 잘해주면 너무 고마워하고
그죠? 그런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조금만 한 번만 섭섭하게 하면 너무 섭섭하게 느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넘어서 기본적으로 타자에게 친절한 사람, 타자에게 다정한 사람, 타자에게 대한 기준이 관대한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주고 아끼는 법, 그리고 그들을 먼저 이해하고 아낀다고 한다면 저는 타자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한 사람들, 너무 엄격한 기준을 세우는 사람들도 조금은 다른 태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유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결국은 저희 철학이 자신의 내면을 돌이켜보는 일이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라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진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짜 알고자 한다면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나 자신과 나누는 대화를 저희들이 사유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유는 절대적으로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한다면 여유를 먼저 주어야 한다. 그 여유 속에서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파악해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때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타인이 주는 잣대를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타인의 잣대를 여러분의 삶의 잣대로 삼을 필요는 없다. 여러분의 갈망하는 것이 타인이 원하는 것과 상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아까도 바우만이 행복이라는 것이, 지금 이 불확실한 시대의 행복이라는 것은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별들 어떤 별이 좋은 별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비법은 없다.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만약에 진짜 현실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줄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